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한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배우 이상인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의료 서비스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김선영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심리, 직업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인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 의료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그 아이가 밤에 아프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긴 대기 시간이나 낯선 환경 등에서 오는 불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갔을 경우 정확하게 진료를 받거나 끝까지 진료를 받는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달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 정책과 전문 병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꼼꼼히 준비했으니까 하나하나 적어 두셨다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상시에 받을 수 있는 주간 지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발달장애인 전문 의료기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곳을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입니다. 서울에는 한양대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부산시에는 온종합병원, 인천시에는 인하대병원, 경기도에는 성남시 의료원, 강원도에는 강원도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 전라북도에는 전북대병원, 경상남도에는 양산 부산대병원,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 병원까지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12곳이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대학병원 같아 보이는데요. 일반 그 대학병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진과 진료 코디네이터, 행동치료 공간 등을 갖춘 병원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료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보호자 상담을 병행하고 있어요. 행동 문제가 심한 경우 행동치료실에서 진료도 가능합니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라는 곳도 있는데요.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행동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자해나 공격, 과잉행동,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은 어릴 때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인지발달의 핵심 시기가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가 대표적인 건데요. 발달재활 서비스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언어, 행동, 감각 발달을 돕는 치료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의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등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 등록이 없어도 조기 치료가 필요한 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되는 거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뭔가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장애인 보건의료 교육을 이수한 후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가 장애인의 만성질환부터 장애 관련 건강 상태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일단 처음 등록을 하게 되면 환자의 장애 특성, 만성질환, 생활습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보호자와 협의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정기 내원 주기, 필요한 검진, 생활습관 지도, 복지 재활 연계가 포함됩니다. 그 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 관리법, 응급상황 대처법 등의 교육,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획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등 정기 내원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 1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그건 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주치의를 찾은 후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치의가 장애 정도나 만성질환, 생활여건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어떤 서비스 유형이 적합한지 안내해 주는데요. 그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동네 주치의 참여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지역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고령의 부모님도 계시고 늦은 밤이나 그 휴일에 아프면 정말 곤혹스럽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 노인성 질환도 많이 있는데 발달 장애까지 겹쳐서 의사소통까지 어렵다면은 가벼운 병도 빠르게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응급, 야간 의료 상담은 119가 전담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119를 통해 그쪽으로 가셔도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늦은 밤이나 휴일에 몸이 좀 아프더라도 에이,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웬만한 병원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땐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팜 114 휴일 지킴이 약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 보건소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약국 운영 시간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120 또는 119에서도 관내 공공심야약국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족이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정보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 잘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등록해 두셨다가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